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동아시아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냉전 체제에 따른 다양한 이야기들을 배워봤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쟁에 대한 얘기, 특히 한국 전쟁과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배워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2외고사 마지막 범위라 할 수 있는 이제 국교 수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아시아가 결국에는 사회주의 계열과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계열, 그래서 결국에는 냉전 체제에서 이게 시간이 따라 변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각 국가들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국교를 수립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선은 이 국교 수립은 냉전 시기의 모습과 그 다음에 대탕트라고 부르는 1970년대 그 긴장 완화, 냉전이 완화되는 시기, 그래서 70년대 이후에 대탕트라고 하는 긴장 완화 시대, 결국에는 냉전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그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는 그 시기 이후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교 수립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양하게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 냉전 시기에 동아시아의 국교 수립은 어땠는가? 이때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을 따르는 자유주의 계열의 국가들, 미국 밑에 이제 일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 한국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유주의 계열인 미국과 일본과 한국, 그 다음에 혹시 하나 더 배우자면 타이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대만은 이 당시 이름이 중화민국이라고 했고, 우리가 다시 돌이켜 보자면 냉전 시대에는 얘네가 미국을 따르는 동아시아의 계열은 일본, 한국, 그 다음에 대만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파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국교 수립을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었겠다라는 거겠죠. 이에 반면에 냉전 체제에서 미국 계열이 아닌 계열을 따지자면 결국엔 사회주의 계열로 우리가 봐야 할 텐데, 그 사회주의 계열의 가장 힘이 센 나라는 당연히 소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소비에트 연방에서 하나 더 동떨어져서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중화인민공화국, 현재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또 역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 베트남 가운데는 북베트남이 또 이렇게 지키고 있을 거고,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겠죠. 여기에 빠진 게 있다면 굳이 하나 더 하자면 이제 남베트남이 하나 포함하자면 이게 이제 냉전 시기에 있는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 모습이겠고, 얘네들끼리 소련과 미국 서로 대결하고 있었고, 중국도 일본, 중국과 한국 역시 다 대결하고 있는 구도였다. 결국에는 이 시대 때 국교 수립은 어떻게 하느냐? 같은 계열끼리 빠르게, 같은 계열끼리 빨리 어떻게든 국교가 수립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포인트가요, 바로 이거일 것 같아요. 세계 2차 대전 이후 모습에 얘네들끼리 분명히 싸웠다.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좀 독특한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고, 심지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식민지화 시켰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중국도 쳐들어가서 중일전쟁을 하게 됐고, 자, 이러한 상황들이 보일 텐데, 일본을 여하튼 간에 국교 수립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냉전체제에서 미국과 일본과 특히 우리나라, 한국, 이 세 나라를 볼 텐데,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본과 한국은 어차피 우리 편, 미국 편이니까 너희들끼리 빨리 친해져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냐면 바로 60년대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국교 수립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당연히 두 나라 다 이 한일 국교 수립을 할 때 당연히 반대가 심했겠죠.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그 다음에 일본과 대만 어떻게 국교 수립을 되는가? 중국과 일본은 당시에 국교 수립을 했는가? 당연히 안 했겠죠. 냉전체제 시기에서는 얘네들끼리 소련 일파와 미국 일파가 서로 손잡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 하나 그냥 포인트를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시면 오늘 할 게 여기 보시면 1177페이지와 그 다음에 오늘 시험 범위 마지막인 179페이지를 정리까지를 할 건데, 여기까지 할 건데, 여기의 내용은 이제 현대사까지 1990년대까지 하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냉전이 완화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부분을 데탕트라는 표현을 한다. 데탕트 뜻이 완화하다는 뜻이거든요. 긴장이 완화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평화 공존이라는 새로운 체제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어떻게 해서 다시 동아시아가 소련 편, 그 다음에 중국 편,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미국 편, 이게 아니고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 손을 잡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과 손을 잡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사회주의 결이라고 해서 교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손을 잡게 된다는 시기가 바로 70년대 이후부터가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배우는 국교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기별로 보자면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17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결국에는 국교 수립이에요. 여기 냉전 체제의 국교 수립은 어땠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아까 봤지만 똑같아요. 역시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같은 계열끼리만 교류가 있고 국교가 수립된다라는 거. 그 가운데 우리는 특히 어딜 쪽을 보냐? 바로 미국이 지시를 내린 이 자유주의 계열의 국가들이 어떻게 해서 회복을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명령을 받았다는 건 좀 웃기긴 한데 여하튼간 미국의 압박을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45년에 해방됐는데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일본이랑 손잡는 게 65년이에요. 우리가 식민지를 36년 했는데 어떻게 20년 만에 그 상처가 아물어지느냐.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본과 한국은 어차피 우리 자유주의 계열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 그 자유자본주의를 따르는 이 계열이기 때문에 어차피 너희는 손을 잡아야 되고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일본과 미국 무슨 동맹? 군사동맹 맺었죠. 미일 안전보장조약.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미 안전보장조약 맺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두 개 나라 다 군사동맹 국가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미국 군사가 있고 주일 미군이 있겠죠. 우리나라 한국에도 주한 미군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엔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일본과 한국이 친해져가지고 빨리 북한과 그 옆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압박하는 모습이 좀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나라는 게 미국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겠지만 현재 자유주의 계열에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동아시아에서 처음 국교 수립을 했다, 처음 손을 잡은 나라는 바로 이쪽 나라입니다. 하나 체크해 볼게요. 타이완과 일본이 맺은 화일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는 게 가장 빨라요. 그게 1952년입니다. 이게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1952년이면 우리나라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6.25 전쟁 중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봤을 때는 점점 냉전이 심화될수록 빨리 내 편을 더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고 나서 중화민국은 도망쳐 나온 나라죠. 이 나라 결국엔 중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장제스의 나라잖아요. 장제스가 누구랑 싸웠죠? 일본이랑 싸웠어요. 그리고 일본은 타이완을 식민지로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제일 빨리 손을 잡은 나라가 또 두 나라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1952년에 화일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결국엔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하는 시기에 결국엔 동아시아 국가 내 가운데 중화민국과 일본이 가장 빠르게 국교 수립을 했다라는 거 하나 포인트를 잡아두시고요. 바로 볼게요. 한국과 일본도 1952년부터 그러니까 일본이랑 타이완 했으니까 남은 거는 일본이랑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동아시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도 빨리 일본이랑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해방된 지 7년밖에 안 됐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식민지가 해결됐고 사과나 배상 같은 것도 문제가 됐는데 이런 것을 극복을 해야 되고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빨리 이거를 수립을 해서 빨리 한미일 동맹을 맺어서 냉전 체제에 들어가가지고 얘네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반대가 심했던 거죠. 그래서 국교 수립을 위한 회담이 열렸어요, 실제로. 근데 이런 것들을 작업들이 되게 오래 걸린 편입니다. 1952년부터 했는데 결국에는 언제까지 갔냐면 65년까지 가니까요. 결국에는 그 작업들을 계속 국내에서는 반대를 하고 결국에는 언제 하게 된다? 65년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년대 하면은 이때가 참고로 박정희 정권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결국에는 이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게 1960년대에 들어서 한일 수교를 미국이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놓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우리 한미일은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더 이상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하나가 되고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삼각형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이제 미국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지원을 해주겠다. 또는 내가 너희한테 압박을 했는데 도와주는데 왜 대치 안 하느냐. 자, 이러한 작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움직여야 했었던 게 바로 64년입니다. 그래서 64년에 보면은 이때부터 정상적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이라는 회담이 열려요. 공식적인 회담입니다, 이거. 그래서 더 이상 미국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는 시기가 64년이었고요. 결국에는 이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이 있을 때요. 엄청나게 한국도 반대를 했고 일본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같이 알아둘게요. 일본도 반대를 했었나요? 일본도 반대 여론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보실게. 우리나라는 왜 심한 줄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그냥 싫었던 거예요. 일본하고 어떠한 대놓고 사과도 없고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배상도 없고 개개인에게 사과를 하겠다는 어떤 의사도 없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배상을 하고 조약을 체결한다는 게 자체가 싫었던 거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본 내에서 되게 싫었던 게 일본은 마치 미국에 의해서 이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미국의 의도가 한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을 강화시켜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은 결국에는 그 군사를 동원해서 미국을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냐. 결국엔 이것은 1945년에 GHQ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개설한 결국엔 그 일본의 신헌법, 평화헌법을 어긋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결국엔 일본에서도 반대가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이 국교 정상화 회담회 때 우리나라는 당연히 반대가 심했고 일본도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국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하면은 미국과 좀 더 긴밀한 동맹을 하게 되고 일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일본은 반대로 한국에게 시장을 확보를 해서 결국엔 돈을 더 벌 수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가. 결국 정부들끼리는 약간 그런 이해관계가 타산이 맞았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국교 정상화 회담은 결국엔 결과적으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 조약이 바로 한일 기본 조약이라는 이 조약으로 결국에는 한일 국교가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65년 결국에는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도 결국엔 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을 하면 따라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때 우리나라 정부는 박정희 정부다. 라는 거 같이 알아두실게요. 박정희 정부가 결국에는 이거를 했다라는 거에서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얘기, 결국에는 그 이전에 체결된 거는 다 무효됐다. 그러니까 식민지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일본은 한국에게 너 예전엔 식민지가 있지 않았느냐, 그걸 다시 달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 보시고요. 결국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하고 둘이가 있잖아요. 거기서 일본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진정한 정부이다라는 것을 얻어냈다라는 거. 결국에는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결국엔 좀 더 강화됐다는 것도 역시 알아두겠습니다. 그래서 한일 기본조약에서 우리가 얻은 바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요. 이건데요. 한일 기본조약 다음에 딸려가는 건데 재산 및 청구권의 문제가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인데요. 결국에는 한일 기본조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얻기도 해요. 그래서 이 돈이 종잣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라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와요. 이건 그냥 들어온 돈이고요. 2억 불은 10년간 걸쳐 들어오는데 빌려요.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얻기도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굴욕적인 외교의 협상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여하튼 간에 이 시기는 그러한 시기였다. 냉전의 체제에서 결국엔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라는 것도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동아시아의 1900 그 냉전 체제 시기의 모습은 주로 이쪽 사회주의 계열이 아닌 이쪽 자유민주주의 계열로 우리가 한번 국교 수립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년이 흐르면 다시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70년대 모습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70년대 문을 열게 된 것은 바로 1969년입니다. 69년은 70년 앞에 있었던 건데 이때 대통령이 닉슨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취임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묶어서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데요. 닉슨 독트린은 우리가 처음 배운 말이 아니고 베트남 전쟁할 때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었던 거죠. 결국엔 70년대는 뭐다? 닉슨 독트린에 의한 미국이 3자 국가의 일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이건 결국에는 베트남 일은 베트남끼리 처리해라. 아시아 일은 아시아끼리 처리를 해라. 결국엔 우리 미국은 개입을 하지 않겠다. 전쟁을 피하겠다라는 닉슨 독트린 이후부터 결국엔 동아시아의 어떠한 문제에 냉전 체제에서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요.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중국도 이 당시에 하나 알자면 중국은 이 당시에 소련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중소 분쟁이라고 해서 이거 중소 갈등이 이거 나오진 않았는데 참고로 중국과 소련도 결국엔 갈랐어요.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불구하고 소련이 아시아에서 1등이냐 중국이 아시아에서 1등이냐 사회주의 계열 가운데 약간 뭐 이런 분쟁도 있었고 결국엔 중국과 소련이 가고 싶어하는 사회주의 노선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엔 중국과 소련도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 미국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데 굳이 중국이 미국이랑 사이랑 멀어질 필요 없던 거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우리가 그림에도 봤지만은 냉전 체제의 1국가는 미국과 소련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과 멀리 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때 소련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70년대가 자연스럽게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좋아지네?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거래가 있겠네? 맞아요.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과 따라가는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역시 따라갑니다. 뒤따라서. 그럼 일본도 중국이랑 사이가 좋아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국교 수립의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한국도 보실게요. 한국도 맨 마지막이지만 제일 늦어요. 한국은 92년이거든요. 한국도 결국에는 그 냉전 체제가 해소되는 이 대탕트 시기, 평화 공존 시기에서 한국도 중국이랑 멀어질 필요가 없겠구나. 미국도 같이 하고 일본도 같이 하는데 한국도 그러면 멀어지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한국도 중국이랑 결국엔 국교 수립을 한다. 맨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래서 92년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현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체제에 대한 완화에 대한 모습은 우리가 선생님이 대탕트라는 얘기로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긴장 완화, 평화 공존 시대가 드디어 등장한다. 미국과 소련이 조금씩 해결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왜 하고 있느냐? 이걸 빨리 반전 시위를 하면서 결국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결국엔 발을 떼는 것도 누구더라? 바로 미국인 거죠. 그래서 그게 여튼간에 그 포문을 연 게 닉슨 독트린의 시작점이 실제로 미국 정부가 움직이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과 소련은 진짜 사이가 좋았느냐? 소련과 사이가 좋아진 근거를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미국이랑 소련은 군비 경쟁을 했었죠. 우리가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림 속에 두 대통령이 만화로 그려져 있었고 손에 다 뭘 들고 있었죠? 미사일을 들고 있었죠. 그 선생님 그 미사일 뭐라 그랬죠? 핵폭탄이라고 했죠. 핵폭탄을 들고 내가 더 힘이 세, 내가 더 핵이 더 많아. 나 또 핵실험할 거야. 이런 양측의 미국과 소련의 모습들을 결국에는 이제 그만하자. 이거 해서 뭐 하느냐. 그래서 군비를 경쟁을 그만하고 우리도 이제 평화공존 시대, 핵이 확산되는 것을 금지하자. 이러한 모습들을 미국과 소련이 실제로 했다는 거 하나 보시면 첫 번째, 핵 확산 방지 조약에 비준을 했다. 이거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핵 확산 방지 조약을 했던 거고 결국엔 극결론적으로 전략무기 제한협정 SLT 이건데요. 이거를 체결했는데 전략무기가 뭐냐? 쉽게 말하면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그래서 하늘로 날아오는 미사일, 그걸 막아내는 방어용 미사일, 이거를 이제 그만
증가시키자라는 것을 실제로 맺었다. 역시 69년에서 70년대 모습이죠. 미국과 소련도 결국에는 군비 경쟁을 제한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게 모습이고요. 이때부터가 우리가 대놓고 평화공전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쌤이 중국과 소련도 사이가 좋지 않은데 중국이 그지 소련의 입장에 서가지고 미국과 싸울 리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미국과 사이를 변화시키려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 하나 알아보실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작업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닉슨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제 중요하게 이거 나오는데 중국을 방문해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만리장성을 가기도 하고요. 닉슨 대통령이 이 중국의 주석인 마오쩌둥을 만나는 장면도 여기 사진 보이지만 닉슨 대통령이 왜 중국을 갔느냐? 결국엔 중국이랑 손을 잡기 위한 첫 단계로서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과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이 두 계열에서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서로 만난다는 거죠. 그 작업을 가기 전에 이미 서로 간의 그 실무자들끼리 결국에는 실무자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어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전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UN 안보리라고 하는데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유엔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 쉽게 말하면 그 중에서도 힘이 센 나라가 상임이사국인데 그 상임이사국으로 중국을 받아들여요. 사회주의 국가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중국을 받아들였다? 아 중국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닉슨이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결국엔 중국을 방문하고 만리장성도 가고 결국에는 이 주석도 만나고 마오쩌둥도 만나면서 결국에는 이 미국과 중국이 공동성명을 했다라는 것도 하나 보시고요. 이걸 통해서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다. 타이완이 중국이다가 아니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의 모습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그 내용에 담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서 정식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국교를 수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미중 국교 수립으로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전체 단계가 70년대에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을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럼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중국이랑 미국이 해결하면 미국도 이제 주변 아시아 국가들, 자기에 따르는 그 국가들한테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일본도 중국이랑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미국이 풀었는데 일본이 앞서서 나가서 푼 것도 아니고 결국엔 일본도 중국이랑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 여기다 바로 나옵니다. 72년에 중국과 일본이 만나서요. 중일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고요. 여기서 일본이 중일 전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표현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평화 모습을 보게 하게 되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배상권 청구를 포기를 했고 결국에는 78년에 좀 늦죠. 78년에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맺었다. 아시겠죠? 결국엔 이런 모습들이 일본과 중국의 국교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시도한 이후에 일본도 곧바로 이 작업을 하게 되고요. 여기 좀 독특한 게 바로 이 타이완입니다. 대만이요. 대만은 이때 스스로 일본과 관계를 단절을 했어요. 타이완에 봤을 때는 이 모습이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하는 모습이 마치 타이완인 대만을, 중화민국인 대만을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일본이 등을 돌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타이완 정부가 중국이랑 국교를 수립하면서 바로 일본과 외교 관계를 단절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나 포인트 잡아두시고 이거는 우리나라 똑같아요. 볼게요, 곧바로. 자, 우리나라는 좀 늦어요. 80년대에 들어서야 돼요. 그 다음에 83년에 중국 민항기 사건인데요. 이 중국의 민항기 사건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중국 민항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국에는 한중 관계가 조금 더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도 90년대가 되면은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를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걸 북방정책이라고 하는데, 노태운 정부 때 북방정책을 계기로 해서, 북방은 결국에는 북쪽으로 가잖아요. 우리나라 북쪽이 북한, 중국, 러시아잖아요. 현재 이때는 소련이었겠죠.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과 수교를 하고 결국엔 중국하고도 우리나라가 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한 거죠. 결국엔 그 이후로 92년에 공식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정식적으로 국교를 수립한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타이완은 국교를 단절을 했다. 하지만 곧바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타이완 갈 수 있는 것처럼 민간 교류는 회복을 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이러한 단계가요. 미국을 근거로 해서, 미국을 시작점으로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회복하고, 제일 늦게 9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하는 모습을 우리가 동아시아의 평화 관계로서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이 내용이 현재 이외고사 범위의 가장 마지막까지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 내용은, 여하튼 간에 수요일, 내일, 선생님이 지금 화요일 날 찍고 있는데, 수요일 날 동시에 1반부터 3반, 4반, 5반, 6반 동시에 이걸 올리고, 선생님이 개인 연락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같이 보시고, 당연히 선생님 이번 주에 학교를 나올 줄 알았는데, 수요일까지 원격 수업이어서, 목요일날 보게 될 것 같았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동아시아사가 들은 시간에는, 간단하게 일단 책을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시험에 대한 얘기를 교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시험 문제를 다 이미 냈겠죠. 이 시험은 냈는데, 어렵게 내려고 하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여기까지의 범위가 어려워요. 자세한 얘기를 만나서 하겠지만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렵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내면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왕 보실 거, 사건, 개념, 그 다음에 시대, 이거 꼼꼼하게 체크를 해두신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러면 충분히 동아시아사 100점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여러분들 여기까지 179쪽까지 꼭 잘 읽어보시고 체크를 하시고, 궁금한 점은 이제 시간이 2시간밖에 없잖아요. 많은 반은 2시간이고 없는 반은 1시간일 텐데, 선생님이 학교에 남아서 질의응답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잘 체크해서 끝까지 2외고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동아시아 시간에 아마 책은 꼭 필요하니까 책은 꼭 가지고 오시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